안녕하십니까. 경매 강의를 진행하게 될 장석태입니다. 저하고 경매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어렵게 여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경매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한정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매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첫째 시간에는 경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 또는 오해 또는 편견, 또 경매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경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지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본 교재를 가지고서 경매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경매란 무엇인가 이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경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매라고 할 때 경자가 경쟁한다 할 때 경자고요. 팔매자입니다. 매는 팔매자니까 경쟁하게 하여 파는 것, 이게 바로 경매입니다. 제가 매도인입니다. 내 물건 살 사람 손드세요. 가장 비싼 금액으로 사겠다고 청약을 한 사람에게 내가 매도 승낙을 하겠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가장 비싼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너가 사세요 라고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종의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매는 여러 군데 상해집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 가락동 경매, 또 인사동 경매, 또는 외국의 경매 중에 크리스티 경매, 소더비 경매, 그리고 IMF 시절에는 민간업자들이 법원처럼 민간 경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경매 이렇게 말하면 법원 경매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담당 법관, 사법보좌관, 경매계장, 집행관 주도하에 매각이 진행되는 절차, 이걸 우리가 보통 법원 경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경매로 넘어가는가? 경매란 무엇인가? 먼저 채권자, 채무자 간에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자,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을 안 갚습니다. 아니, 못 갚습니다. 배째면 안 되죠. 배째면 큰일 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자력구제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안 준다고 남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멱살 잡고 흔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욕하면 모욕죄, 인간성 더럽다고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렇죠? 또 언제까지 안 주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요. 싸우다가 집안 살림 하나 거덜나면 재물손괴죄가 돼서 오히려 채권자가 엮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력구제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해결사. 누가 해결사입니까? 법원이 해결사입니다. 법원한테 일러버리면 돼요. 판사님, 판사님한테 일러버리시면 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째라 저렇게 나옵니다. 판사님께서 저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대금으로부터 제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해주세요 하고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구나. 그래, 김개똥이가 나쁜 놈이구나. 개똥이 재산을 강제로 매각을 하겠노라 하고 경매 개시결정이라는 걸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압류를 합니다. 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는데요. 만약에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팔게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처분을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단 못 팔게 묶어놓는 겁니다. 묶어놓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개똥이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니까 일종의 법테크적인 성격을 띱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의 맨이 되는 절차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 주도하에 매각을 하게 되고 입찰을 하게 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나게 되고 매수인이 되고 돈을 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때 팔렸으니까 환가가 됐습니다. 환가가 됐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배당을 해야 되겠죠. 돈을 갈라줍니다. 자, 그래서 법원 경매 과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압류, 두 번째는 매각, 세 번째는 배당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경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해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빨리 경매가 진행이 되고 비싼 가격으로 팔려서 보다 많이 채권에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이게 채권자 시각입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경매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방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지키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경매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반대로 법원에서는요, 큰 잡음 없이 원만하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제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관점이 달라요. 특히 우리가 지금 주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경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입찰자 입장이 대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겠는가, 요렇게 관점을 두고 경매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매 관련해서요, 공부를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채권자 입장에서 공부, 채무자 입장에서 공부, 법원 경매장이나 경매계장이나 사법보좌관이나 또는 집행관이나 담당 판사가 알아야 될 걸 입찰자가 알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언제 다 해요? 우리들은 뭐만 입찰자 입장에서 필요한 공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경매를 넓게 깊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입찰자 입장에서 필요한 몇 가지 절차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경매의 종류 잠깐 살펴볼까요? 경매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찰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개념 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똑같이 법원에서 진행되더라, 이런 정도만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나중에 경매를 취소시키는 과정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정도만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똑같다더라, 큰 차이가 없다더라. 그런데 어떻게 경매로 진행이 되는가, 요거만 잠깐 알아봅시다. 어떻게 경매로 진행이 되는가. 먼저 채권자, 채무자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습니다. 돈을 안 갚았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런데 채권자가 뭐를 확보했냐면 차용증만 확보한 게 아니라 근저당까지 설정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서, 야, 만약에 너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아파트에다가 너가 저당권을 설정해라. 그래서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내 아파트를 경매로 넣어도 돼. 그리고 매각이 되면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아가세요.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근저당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두 번째 경우를 선택했다면 채권자가 차용증과 근저당, 채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이라는 근저당을 확보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안 갚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와 같은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에 터잡아서 행해지는 경매를 보통 우리가 임의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임의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차용증만 딸랑 받았습니다. 차용증 현금 보관증만 딸랑 받았습니다. 또는 친구한테 계좌로 돈만 보내줬습니다. 지금 채권만 가지고 있어요. 채권은 말 그대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차용증을 채권자가 딸랑 들고 어디를 갑니까? 법원에 가서 제가 5천만 원 빌려준 게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은 안 갚으니까 이자의 아파트를 경매로 집어넣어서 매각이 되면 5천만 원 받게 해주세요 하고 차용증을 증거로 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법원에서 보니까 그거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죠? 채무자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용증이요, 위조된 차용증일 수도 있습니다. 협박에 의해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차용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다 갚아버렸습니다. 예? 돈을 다 갚았다고요. 또는 그중에 절반은 갚고 절반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의 주장만 듣고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네 말이, 너희 주장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받아 오너라. 어디 가서? 법원 가서 확인받아 오너라. 그래서 법원에서 네 말이 맞고 그리고 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이런 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경매 붙여줄게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너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흔히 집행권원이라고 부르고, 이 집행권원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대개는 법원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 이겨야 돼요. 이긴 판결문, 이게 바로 뭐예요? 집행권원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오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주고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요. 확인을 받아와야 된다. 누구한테? 법원 가서. 자, 그래서 법원에 가서 확인받은 게 바로 뭐다? 집행권원이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각종 판결입니다. 판결. 각종 판결,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나오지 않는 집행권원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차용증을요,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을 받으셨어요. 근데 단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는 것을 공증만 받게 되면, 그 사실만, 팩트만 공증받게 되면 이건 증거 능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증을 받았냐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는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하고 그 돈을 안 갚으면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아예 공증을 다 받아버리셔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권원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판사 찾아가서 소송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걸 흔히 집행증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안 나옵니다. 공증만 제대로 받아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경매 공부를 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래요. 기초는 튼튼히 하고 적당히 하고 돈 벌시다. 네. 포인트는 기초는 튼튼히 하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예? 적당히 하시고 돈 벌자 그 말이에요. 10년째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미칩니다. 예? 5년째 공부만 하고 있어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대충 하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현재 법원 경매 물건에 제가 봐서 80% 이상은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 하나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말소 기준 권리 정도 하고 주택 같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정도만 하시면 누구나 접근해서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기초는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니까 민사집행법의 기본 룰 그리고 기초적인 권리 분석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초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는요 안 돼요. 그렇죠? 재수가 좋아서 한두 번 이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업이나 포카도 마찬가지로 오래 가면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실력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적당히 하고 바로 뛰어들어서
돈을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100번 듣느니 한 번 보는만 못하고 100번 보느니 한 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론서 가지고요, 경매 절차 아무리 공부해봐야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경매 한 번만 해보면 그 절차라는 게 바로 와닿습니다.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입찰장에서의 떨리는 가슴, 네? 그리고 낙찰받았을 때 기쁨, 또 명도가 안 됐을 때 암담함, 이런 건 책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면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10년 공부보다 한 번 낙찰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시고 지금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뭘 해야 되냐면 자꾸 옆에 경매를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경 쓰이고 관심이 가고 그래야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 즐겨찾기 하실 것. 자, 그래서 컴퓨터 켜시고 법원 경매라고 치시면 법원 경매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거를 회원가입하시고 컴퓨터 메인 화면에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수시로 들어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봐야 관심이 생깁니다. 알아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매법정에 가셔서 열기를 느끼고 오셔야 됩니다. 가까운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더글더글합니다. 앳된 아가씨서부터 나이 먹은 노인까지, 애업은 아줌마까지 더글더글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경매법정 앞에서 인증샷을 하나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홈페이지에 바탕화면으로 깔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스스로를 자극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배우기는 제가 봐서 수영 배우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론만 갖고는 안 되고 또 실전만 갖고 안 됩니다. 두 개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새는 좌우에 날개가 있어야 날듯이 경매도요, 이론만 갖고 안 되고 또 실전만 갖고 안 됩니다. 두 개가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론 공부에만 치우칩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수영의 역사, 부력이란 무엇인가, 영법의 종류, 이런 것만 백날 해봐야 물에 빠뜨리면 꼬르륵 맥주병 되고 맙니다. 자, 반대로 막무가내로 물에 빠졌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개구리 헤엄을 배웠다. 근데 그거는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편협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서로 균형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공부하면서 관련된 사례들을 같이 볼 겁니다. 이 이론이 실제로는 이렇게 응용이 됩니다. 이 사례를 보셔서 알 수 있는 이론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하시면 이거를 실전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전을 통해서 파악하신 것들을 추상화시켜서 이론화시킬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경매 관련 책들이 보니까 조금 좀 치우친 면이 있어요. 어떤 책들은 나는 이렇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5년 만에 20억, 50억 벌었습니다. 돈 자랑하는 이야기, 수필류 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사 집행 실무 제요를 풀어서 해설해놓은 해설서, 또는 관련된 민사집행법의 종류, 민사집행법의 상세한 내용, 또는 판례 모음,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이론, 극단적인 수필류나 아니면 이론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나름대로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실전 경매 노하우를, 또 고수들의 노하우를 제가 가능한 한 책에 직접 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중의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전 노하우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기본서 하면서 같이 실전 공부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론을 공부하신 다음에는 바로 뭘 해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하세요? 맨 처음에 이론 정도 하시고 나서요, 일단 물에 뜬가 안 뜬가부터 합니다. 그렇죠? 물에 뜬다고요.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그래요. 수영장 벽 잡고 발차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손동작 연습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가이드가 배 잡아주고 연습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수영 보드 잡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m도 하고 50m도 하고 애들풀, 그 다음에 전문가 풀 깊이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유형하다가 나중에 이제 평형도 하고 저병도 하고 다양한 물건, 다양한 사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으면요, 물에 들어가셔서 물에 떠야 됩니다. 이런 공부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본 절차, 기본 개념, 특정 분야, 특정 물건, 특정 지역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업 투자자가 아니에요. 전업 투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몇 번이나 경매할 것 같아요.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내 바쁜 일상생활 하면서 틈 내서 권리 분석하고 물건 찾고 현장 답사하고 입찰하고 그다음에 그 후 명도하고 이런 것들 자주 못해요. 또 물건을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만 일단 투자를 했으면 다시 내 손으로 환가가 돼야 내 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보통 한 2년 정도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환가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10번 이상 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마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물건을 다 경매할 것처럼 너무 넓고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경매 파트가 한 이 정도 되는 전체적으로 경매 공부할 파트가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이 부분만 집중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만 하시면 돼요. 내가 하지도 않을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로지 주택 그중에서도 그냥 단순한 아파트 아파트만 전문으로 할 거야. 그리고 권리관계도 안전한 것만 할 거야. 안전한 것만. 그리고 어디 물건만 할 거야? 우리 동네 앞마당 물건만 할 거야? 우리 지역 물건만 할 거야? 다른 데는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런 분은 다른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타 지역 물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가구나 다세대나 임야나 또는 농지나 이런 것들 공부 안 하셔도 된다고요. 또 무슨 법정지상권이다, 분묘기지권이다, 유치권이다, 또는 농지다,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돼요. 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거지. 다 공부하고 경매에 뛰어들려면 10년 공부해도 다 공부 못해요. 20년 공부해도 다 못해요.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절차 개념 어느 정도 되시면 목표를 좀 한정하세요. 한정해서 우리 동네 물건만 할 거야. 아파트만 할 거야. 안전한 물건만 할 거야. 선순위 물건도 안 할 거야. 안전하게 자기 목표를 잡아서 조금씩 넓혀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치를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경매 투자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경매 투자한다고 그래요. 비도 경매 투자했다, 노홍철 씨도 했다더라. 무슨 이명환이도 했다더라. 서장훈 씨도 IMF 때 양재동 사거리 물건을 20몇억 주고 샀는데 지금 170억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높아져서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돼요. 그렇게 혹하는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원하세요? 제가 봐서는요, 연 10% 수익률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목표는 한 20% 정도 잡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연 10% 정도 수익률이라면 이거 어마무시한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은행이자요, 연 2% 내외입니다. 그걸로 치면 5배 수익률이에요. 만약에 20% 수익률을 거뒀다 그럼 10배의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굉장히 경매는 무슨 엄청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높으면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되고 사고를 칩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한 10% 정도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은행이자 5배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용한 자금이요 1억 정도 된다. 그렇다면 연 10% 1,000만 원 적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가용자금이 2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억이다? 2천만 원. 만약에 20% 수익률이라면 44천만 원입니다. 이거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높게 잡으시면 무리가 생깁니다. 무리가 생기니까 한 10% 정도 내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경매하고 관련해서 경매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요, 경매를 오래오래 길게 많이 못합니다. 긍정적 인식이 있어야 오래오래 자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매합니다. 그러면은 사시로 나를 바라봅니다. 야, 어떻게 나무 재산의 고통에 편승해서 이익을 버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 번다. 어떻게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걸로 하느냐. 근데 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경매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본주의에서는요, 이 경매가 필요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가치가 3억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 가치를 넘는 과도한 채무가 있습니다. 예? 가압류가 뭐 4억, 저당 근저당 한 4억, 거기에 압류도 한 2건, 예? 거기다가 임차인도 보증금 뭐 1억짜리. 예? 근데 지금 주택의 가치는 얼마? 3억. 과도한 빚이 있어요. 이건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동맥경화처럼 혈관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임차인은 이사 못 가고 금융기관도 부실채권을 계속 안고 가는 거고 가압류권자도 오도가도 못하고 또한 국가도 세금 못 받고 그냥 그대로 체납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해결돼야 됩니다. 단칼에 끊어야 됩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경매예요. 경매를 넘겨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정리할 정리하고 죽일 건 죽여서 다시 이거를 정상화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가장 비싼 금액을 써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기여한 바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금액을 써서 그렇습니다. 내신 분이니까 또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이사비도 주는 착한 사람이고 또 연체된 관리비도 내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낙찰자를 괜히 괜한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상황을 만든 연출한 채무자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임차인을 불행하게 만든 자는 누구냐면 채무자입니다. 오히려 경매 낙찰자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당신이 만든 거고 나는 오히려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들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또 경매로 넘어가고 뭐 별로 재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경매로 부자 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말입니다. 잘 먹고 삽니다. 배부르고 따뜻하게 삽니다. 다만 이제 무리하게 금융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를 잘못 이용해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경매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경매로 또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은 안전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경매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꾸준히 오래오래 갑니다. 긍정적이어야 꾸준히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자꾸 법원에 가서 입찰했다 떨어지고 이런 걸 폐찰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폐찰 10번 이상은 해보셔야 돼요. 네? 처음서부터 낙찰받는 것도 좋지만 폐찰해봐야 이 몸으로 감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때는 이렇구나. 내가 이거 썼더니 딴 사람들은 이거 썼구나. 이거를 몸으로 체득하셔야 돼요. 몇 번을 떨어지고 폐찰을 당하고 나면 이제 속으로
이번에 한 번은 질러버려야지. 이 지름신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물건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떨어진 다른 물건, 내가 분석한 다른 물건, 내가 관심 물건으로 찍어놓은 다른 물건과 이 물건이 어떤가?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비교를 해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청산이 있는 한 뗄 까면 마르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 경매 못하지. 물건이 없어 경매 못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은 넘치고 넘치고도 넘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젠간 기회가 옵니다. 자꾸 폐찰해봐야 기회가 옵니다. 이 버스가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 아닙니다. 무리해서 막 뛰어듭니다. 타려고 달려갑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뗄까 말이잖아요.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 아닙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강하겠습니다.